하시기 전에 교수님 얘기하신 거, 실제로 이제 오른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이제 오른다, 내린다는 게 되게 그냥 감으로 하는 얘기인데, 지표를 갖고 얘기를 하고, 기준을 잡아서 얘기해야지. 우리는 그 지수 자체가, 미국의 실러 지수 같은 지수가 아예 없죠.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게 KB 지수하고, 한국감정원 지표하고 두 가지를 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표의 한계,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그 문제하는 기사도 나왔는데, 특히 비과학적이야. 제일 큰 문제가 호가를 가격 지수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철저하게 왜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죠. 아무튼 이제 어쨌든 그나마 있는 지수로 봤을 때 2014년 이후에 올랐다라는 게 그 이제 제일 두드러진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똑같이 균질적으로 오지 않은 게 되게 분명하죠. 이렇게 격차가 되게 심해진 게 최근의 상승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전에도 원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이런 말을 쓴 거는 80년대 이후에 사실은 부동산 시장, 뭐 이렇게 투기라는 거 그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장으로 봤을 때 80년대, 90년대 정도까지 제가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할 때 항상 부동산 관련된 책이나 뭐 강의를 할 때 첫 마디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크게 나누어져서 두 시장이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게 한 10여 년 이상 정설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양상을 보여왔죠. 근데 지금도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은 달라진 건 뭐냐면 그 격차가 그 디커플링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더 생산돼서 수도권 안에서 서울과 나머지 지역으로 나눠지고 서울 안에서 다시 우등지, 열등지로 다시 나누어지는 이 세분화가 이제 더 심해진 거죠. 그리고 교수님이 지방의 이제 광역시 정도 되는 대도시에서 그 상승도 전면적인 상승이 아니라 특정한 구, 사실 구도 통계로 구로 내니까 구로 잡히는 거지. 가보면 딱 몇 개의 동입니다. 지방의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개의 동의 가격 상승이 통계적 가치를 가져와요. 이제 그런 양극화가 이전의 시장의 격차보다 훨씬 커졌다는 게 최근의 현상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내면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그 평균을 잡는 거니까 가격 상승이라는 거는. 그리고 평균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몇 개 지역에서의 상승이 그 다음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건데 사실 장하성 교수가 한 그 강남에 다 살 필요 없다. 저는 동의하거든요. 제가 항상 다른 데서도 얘기했던 강남은 별개의 시장이에요. 사실 원래는 강남은 뭐 강남 사람들끼리 사는 거고 국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남에 못 들어가잖아. 아예 그거 못 들어가는 시장인데 그들만의 리그면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심리적으로 선도 효과가 있는 거죠. 강남이 폭등하면 딴 데서 따라오르고 그거를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이제 키맞추기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가격이 올라가면 딴 데도 따라서 올라가서 갭을 일정 비율로 유지한다라는 정말 비과학적인 미신적인 주장이 있어요. 강남 3구와 강동구, 강남 3구와 뭐 용산구의 격차가 이만큼이면 이게 올라가면 무조건 그 비율을 곧 따라서 일정 비율을 유지한다는 이상한 주장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경험적인 그 현상이거든요. 강남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투기 시장이 뛰어들어야 되는 심리적 동기를 가지고 뛰어드는데 문제는 강남시장이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상승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낮은 가격의 부동산을 사고 또 그게 일반화되면 또 그보다 자산 규모가 또는 현금 동원력이 낮은 사람들이 또 요새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새 지역에 못 들어가니까 그보다 더 싼 시장에 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이 따라서 매수를 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일 뿐인 건데 그게 마치 어떤 자연법칙인 것처럼 일정 비율을 유지해서 무조건 올라간다고 항상 이것도 결국은 상승이 끊기지 않는다는 논리로 개발한 논리예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은 올라가긴 했고 강남의 경우에 폭등을 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강남에 오르든 말든 내버려두면 되는데 그 뒤에서 따라간다는 게 이제 되게 문제였고 그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지방과 요번의 상승의 경우에도 지방과 수도권, 지방과 서울이 되게 다른 이제 그래프를 보여줬죠. 그래서 지방광역시들의 상승 그래프가 되게 다른 지방도 사실은 또 차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지방광역시들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제일 먼저 치고 나간 게 부산이었죠. 해운대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산이 이제 가격 상승을 선도하고 광주, 울산, 창원
그다음에 여수는 좀 특수한 곳입니다. 다른 시장이라고 사실 봐야 돼요.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상우 주장이 딱 맞는 곳은 울산, 거제, 창원, 여수예요. 고소득자들이 실제 거주 수요 때문에 가격이 높게 유지된 건 딱 요 네 도시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는 이제 투기적 수요가 훨씬 많은데. 이 해운대가 치고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광주와 대구, 또 대전이 이제 차례로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해운대는 빠졌어요. 아시겠지만. 해운대는 작년부터 이미 명목 가격도 떨어졌어요. 특히 해운대 중심으로. 그거는 투기적 수요가 갔다가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게 어제 그 재밌는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단타 이득을 따로 잡지 않는 게 되게 문제예요. 우리 부동산 문제 바라보는데. 근데 좀 의미 있는 통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을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장 차이를 어떻게 보느냐. 단타로 가느냐, 장기 몰이로 가느냐, 딱 그 차이예요. 단타로 보는 사람은 이거 주식하고 비슷하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표 수익률도 다르고 수익을 올리는 방식도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행태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사실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운대에서 단타를 노리는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그게 이제 대구로도 갔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 돈이 계속 우리는 뭐 지금 옛날에 소주처럼 지역 할당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이제 움직이죠. 그런 통계를 보여주는 게 그 강남 상구의 경우에 지방에 주소가 돼 있는 사람,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지 그걸 아시는 방법이 없죠. 지방에 주소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매수한 게 40% 가까이 된다라는 통계도 나왔어요.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투기적 수요가 그 단기적인 이익을 찾아서 아주 빠르게 유동하기 때문에 이 불균등성이 더 심해지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르긴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오르긴 올랐는데, 아까 얘기했던 세계적 대도시들의 상승률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을 뽑을 때 보면 이제 수시 모집을 하면은 이제 그 학생부를 보는데, 이제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모르면은 이 학생부의 성적을 가지고 학생 간에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학교 그 알림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알림이라는 게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데, 그럼 학교 알림이를 가면은 거기에 그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뭐냐 하면은 그 고교 그 학력 평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그 학력 평가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평균 이상이 몇 프로, 평균 이상 몇 프로, 평균 정도가 몇 프로, 평균 이하가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집값하고 그게 아주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이 서울보다 공부를 잘 못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 광역시의 좋은 동네, 대구 수성구라든지 부산 해운대, 광주의 봉선동 이런 데가 훨씬 공부를 잘해요, 서울보다. 어느 정도 잘하냐면은, 제가 보면은 서울의 은광여고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양재동 근처에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그런 광역시급의 공부 잘하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지방의 그런 이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이런 데에 제일 좋은 동네에 있는 학교 같으면은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평균 학력 이상이 국영수가 98%, 99% 나와요. 평균 이상이. 근데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학교는 그게 한 92% 정도. 그러니까 그런데 동네에 있는 애들 훨씬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거기서 10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아주 강력하게 이게 상관관계예요. 그 이유가 이제 보면은 그 전세 월세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 집을 실제로 10억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거기에 이제 월세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낸다고 해도 애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 막 3년, 4년, 요 정도는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요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어. 당장 좀 내더라도. 그러고 월세를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서 사도 이자 부담은 충분히 월세로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개는 월세가 이자보다는 높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그 구매력이 생긴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실시를 해보면 그게 진짜 딱 그게 근데 그게 그게 큰 비중은 사실 아닙니다. 전체 시장에서. 예, 전체 주택 수에 예, 비했을 때, 이제 큰 시장, 큰 포션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죠.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는, 그 시장에서는 그게 되게 작동해요. 실제 이제 교육 수요라는 것이 그 지역의 가격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예. 원인이죠. 근데 이제 전체 시장,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전체 시장에서 똑같이 나타나느냐. 그거는 그건 이제 사실 조사를 아니죠.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예.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상관성이 없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두 분 얘기가 예. 제가 볼 때 미묘한 차이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지방에서 강남 3구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한 40% 가까이 있다라는 통계가 사실이라면 그럼 확실히 이거를 주로 좀 투기 수요가 강남 집값을 끌어올린다라고, 물론 이제 그게 뭐 단기 투자든 뭐 장기 투자든 이런 관점에서 좀 더 해석될 여지가 많고, 김봉수 교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 전국의 집값이 오르는 데들은 교육 수요가 상당히 강력한 곳이다. 이런 걸 중심으로 본다면 약간 실수요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예. 아니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분명히. 근데 이제 경기 주택 가격 변동을 설명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장기적인 차원에서 예, 하는 예. 얘기고. 그러니까 예. 2, 3년 사이에 가격이 급등 급락하는 건 한번도 그걸로 마찬가지가 설명이 안 있으니까. 되니까 그건 그 맞아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이제 그 유동성 과잉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승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수요가 있으면 이게 모든 우리 주식시장은 똑같은 거죠. 호재라는 걸 일부러 만드는 이유가 실제 그 기업의 이윤이 늘어나는 게 있어야 주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율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인 거죠. 선생님 혹시 뭐 더 얘기 아니면 예.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제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들이 근본은 주택이나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늘날 특히 이제 7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시장화를 전제로 하는 것들이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정책의 차이가 아무리 있고 싱가포르 예가 그런 공공주택의 비중이 아무리 높은 사회라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어서 그렇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제한돼 투기적인 불안정성을 이게 거기 때문에 그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비용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완충시키고 완화시키려고 하는 정도의 입장 차이일 뿐이지 그런 실용적인 입장 차이일 뿐이지 재화로서 바라보면 또 상품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하느냐? 또 큰 대규모 국가가 큰 국가에서는 왜 싱가포르 같이 안 하냐? 이거는 시장에 편입시키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크니까 그 이익이 사회 불안정성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어쨌든 의사결정권을 가진 집단 입장에서 보면 더 효율적이니까 시장이 편입시킬 만한 규모이냐 아니냐가 오히려 결정합니다. 싱가포르의 공공성이 높은데 뭐 그 이관료가 이상한 생각을 가져서가 아니고 공공성에 대한 생각을 가져서가 아니고 이거 별로 오히려 싱가포르 사회나 정치가 안정되는 게 금융 허브로서 자기들이 경제 효율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영국이다, 이거 훨씬 큰 규모의 그래서는 이 주택을 전면적인 상품화 시켜서 발생하는 자산 시장의 확대가 훨씬 크다고 보는 거죠. 그 이익이 훨씬 크다고 어쨌든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는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버퍼스톡 문제하고도 관련된 건데 사실 그 70년대 특히 80년대 이전에 서구의 경우에는 주택가 2차 대전 이후에는 그렇게 급등한 흔적이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은 그 주택의 시장에서의 지위 또는 이제 위상이 제일 급변한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영국이 대처 이전에 전 세계에서 공공주택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였어요. 소련 빼고 제일 높은 나라였어요. 근데 아주 급적으로 10년 만에 유럽에서 그 비율이 거의 제일 낮은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거는 뭐 다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자산시장이 또 시장으로 상품으로 시장에 내놨다는 얘기잖아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그 저소득층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살고 있던 주택의 상당수가 시장에 매물러나 국가가 그걸 다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매각을 한 거야.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주택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니까 매각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도기에 주택협동조합이라는 걸 막 만들어요. 거기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일단 국영, 공영은 아니게 하고 준시장적인 걸로 하고 그 과도기를 거쳐서 어쨌든 민간에 다 매각을 해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대처 이전의 영국 사회가 주택을 바라보는 관점. 그건 뭐 물론 이제 3인주의적인 관점인데, 그러니까 주택은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이 이제 있었던 거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도 이게 자본주의 선진국이잖아요. 그럼 뭐 이 3인주의적 정책을 사회 정책으로 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장 경제인 사회에서 그게 시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가져왔느냐, 그 버퍼스탁의 역할을 한 거죠. 이 두 개가 겹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과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근본적인 틀로 인정하는 관점과 별로 충돌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시장의 급변동을 막는 버퍼스탁 역할을 했는데 그게 일정한 포션 이하로 탁 떨어지는 순간에 자산시장의 급변동이 오고, 그리고 마침 그 시기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전면화되는 시기하고 겹쳐진 것. 사실 이제 의도한 거겠죠. 뭐 증거는 없지만 의도한 거겠죠. 그 두 개가 맞닿으면서 동시에 일어나면서 주요 선진국에서 특히 이제 과거의 3인주의적 영향이 강해서 주택의 공적 보유 비율이 높았던 나라들에서조차도 투기적인 시장 그리고 주택 가격의 급등락이 발생을 하게 됐다. 우리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급변동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한국이 주요 경제 국가들 중에 국유지 비중이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국유지 비중이 전체 국토 중에 17% 정도 였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몇 프로 늘었거든요. 최근에는 몇 프로 는 게 사실은 이게 국유지로 삼아서 는 게 아니고 뭐 개간척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17%에서 뭐 22% 그 사이 정도 늘었는데, 근데 두 번째 문제는 17%, 22% 뭐 거의 한 25%까지 는다 하더라도 이 땅이 대부분 국유지는 쓸모없는 땅이에요. 우리나라 하천이나 산과 고산처럼 실제로 거의 아무 데도 쓸모없는 땅만 국유지로 남아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토지에 대한 관점도 시장화의 관점이 되게 전면적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경제학의 입장에서 버퍼스로서의 기능을 거의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쓸모있는 땅은 어떻게 유통되느냐? 이게 사실은 진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들어오면서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공기업에 대한 평가 문제였잖아요. 이건 사실 이제 경제학적으로 되게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재정 건전성 신화라고 이제 비판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공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민간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하고 이제 똑같아진 거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빚이 얼마냐. 자산 부채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자산 부채 비율을 볼 때 이게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관련된 국공영 기업하고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된 공기업이 있어요. LHSH 지금 LH는 지금 하나로 통합된 거지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화의 특수성이 있죠. 그러니까 토지 예를 들어서 택지를 조성하잖아요. 택지를 할 때는 아직 매각하기 전에는 비용만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LH 재무 제표를 딱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부실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업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만 취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땅만 취급하니까 이거를 민간에 매각하기 전에는 무조건 다 비용이거나 부채로 잡혀요.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주택의 경우에 회계원칙상 보증금은 뭐로 잡혀요? 부채로 잡히잖아요. 보증금 받은 게 다 부채로 잡혀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부채가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산이죠. 이게.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매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때 든 게 다 비용으로 잡혀 있어요. 이건 무조건 적자이고 부채가 많은 기업일 수밖에 없는
사업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민간 기업 또는 다른 사업의 부문과 똑같은 회계 기준을 갖고 보면 여기는 엄청난 부실 기업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잣대를 들이댄 거죠, 한국의 경우에. 그러니까 대처가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을 미정할 때 똑같은 이유를 들이댔어요. 재정 건전성이라는 잣대를 들여대서 이거 국민 부담을 그때 이제 또 이데올로기는 국민의 혈세를 적자 기업을 보전하는 데 써서 되냐? 이거 상당히 선덕적이죠. 일반인들한테, 하층민들한테도 이거는 상당히 이제 와닿는 주장이죠. 야, 내가 낸 돈을 저 새끼들이, 공무원 새끼들이, 공기업 놈들이 다 뺏어 썼단 말이야. 명품 뺏사고 이랬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누수되는 것도 상당히 있긴 했겠죠. 비효율적인 운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근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이라는 잣대를 일괄적으로 들이댔다는 거야. 모든 공기업에. 특히 토지와 주택의 경우에는 민간에 매각하는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이윤이 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의 방식인데, 이거를 들이댄 거야. 그렇게 되니까, 과거에도 사실 우리 토지공사가 문제니까, 아주 싸게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택지나 공단 용지를 조성해놓고, 그거를 문제는 이미 국유화된 거잖아요. 국공유화된 거잖아요. 거기에 옛날에 홍준표도 그런 주장했지만,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토지 임대부 공단을 지었으면 돼요. 싱가포르나 다른 몇몇 나라처럼. 근데 이거를 택지 자체를 그것도 아주 헐값에 민간 건설업체들에게 매각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쓸모 있는 땅의 국공유지 비중을 끊임없이 정부 스스로가 낮춰왔던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자유주의적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이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오히려 원래 사업 영역인 택지 조성이나 임대주택 건설 자체가 사업 영역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제일 그 지자체 중에 최고로 중요한 임대주택 공급자였던 SH가 박원순 시장 들어오고 나서 SH 사업 여러 가지 사업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차가 임대주택 건설이에요. 임대주택 건설 자체를 사업에서 뺐죠. 변창업 사장일 때. 그러니까 건설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걸 자기들이 사업 영역에서 아예 삭제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오세훈 시장 때 임대주택 쉬프트라고 그러죠? 쉬프트 때문에 적자가 너무 많이 나는 걸 재정을 건전하기 위해서 라는 명분을 댄 거예요. 사실상 임대주택이 공급이 줄어든 거예요. 사실 이 시장에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는 시기도 있지만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건설 임대주택을 중단한 게 되게 큽니다. 사실. 건설 임대주택을 공급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그 이유가 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공기업들을 판단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기업과 토지와 부동산과 주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전면적으로 전환된 게 사실은 이 주택 경기 과열이라든지 부동산의 급등락의 주요 원인이다. 영국의 경우로 다시 돌아가면 영국에서 이제 대처 정권 때 그러니까 주택 민영화를 할 때 그 이전부터 사실 이데올로기적으로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적으로 중요한 입장 전환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할 때 보수당의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영국 사회를 앞으로 어떤 사회로 만들 거냐 이런 거시적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꿈꿨던 사회가 오너십 소사이어티라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회가 영국 사회가 이렇게 정체됐냐? 국민들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거야. 그거는 어떤 집단이든 할 수 있는 얘기죠. 국가가 활력을 잃어가면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건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구체화해서 해석하냐 하면 왜 사람들이 활력이 떨어지고 책임감이 없어지냐? 자기 재산이 없어서 주인의식이 없다. 이렇게 협소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국민들이 자기 자산을 작더라도 보유하면 책임 있는 시민이 된다. 오너십 소사이어티는 사회적 책임하고 연결된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무책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의제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무책임하다. 항상 무임승차한다. 이런 논리들을 대중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소유, 사실 일반 시민들이 주택 외에 다른 자산을 크게 공장을 소유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의 자산이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주택을 시장화할 때 논리가 야 이거 민간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이런 얘기를 전면에 내세울 게 아니라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책임 있는 시민이 됐다는 정치적 선전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구가 자기가 사는 집은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장이 얼마나 가식이었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렇게 해서 불화받던 사람들이 그 아주 요동치는 금융시장 때문에 대부분 그 주택을 다시 잃었죠. 그러니까 그 오너십이라는 게 얼마나 그 신자유주의 금융화된 시장에서는 실제로는 불안정한가. 이거를 보면 이게 얼마나 거짓된 주장일까를 사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왜 국민주 해프닝처럼 포항제철이나 한국적 국민주라는 주장을 했지만 그 국민주들 갖고 있는 국민 별로 안 나갔죠. 다 내다 팔았죠. 재벌들한테. 그런 것처럼 오너십이라는 건 사실 이제 상당히 불안정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주택 정책의 기본 정책 방향이 성립이 되는데요. 이때도 지금도 이어지는 게 그거예요. 사실 이 얘기가 한국 경우에 참 구체적으로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너십 소사이티 이런 이데올로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빨리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기본적인 대전제는 뭐예요? 1가구 1주택 정책이에요. 1가구 1주택 정책이라는 걸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늘 수가 없는 거예요. 주택이라면 무조건 소유해야 되는 거다라는 게 정부 정책의 기조이기도 하고 그게 그 영향으로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자유주의의 오너십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가는 게 맥락과 출발을 하는 한 역사적 맥락은 달랐지만 한국에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똑같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가구 또는 개인이 자기 주택을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는 한은 이게 어떤 형태로든 주택은 시장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낙인 효과도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어쨌든